자, 다음 이제 경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경제. 자, 이 경제 면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지계의 발급입니다, 지계. 지계의 발급입니다. 지계의 발급. 지계의 발급.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이 광무개혁 중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게 핵심이 바로 이 지계 발급이거든요. 이 지계가 뭐냐면, 땅지차. 계약 썼을 때 그 계자예요. 그러니까 토지 계약 문서입니다. 토지 소유 문서입니다. 이 지계 발급을 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바로 근대적인 토지 소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의 확립을 위해서 확립을 위해서 시행한 겁니다. 지계 발급은 근대적 토지 소유권의 확립을 위해서 이 지계를 발급했다라는 얘기죠. 이 지계 발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떤 방법이었냐면요. 바로 양전사업. 예, 양전사업. 양전사업이 뭐죠, 여러분들? 토지 조사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전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대원군이 그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정 개혁 중에서 그 양전사업 시행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대원군의 어떤 그 양전사업과 대한제국 양전사업이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대원군의 양전사업에서는 지계 발급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근대적 어떤 토지 소유권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계 발급은 없어요. 그냥 토지를 조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을 낼 수 있는 땅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조사하는 거, 거기서 그친 거지. 조사한 다음에 이건 너희 땅이야 라고 하는 문서화 작업, 이런 작업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대한제국 때 와서 시행한 겁니다. 이건 사실은 뭐 아버지보다는 훨씬 더 역사 발전에 합치하는 어떤 그런 방법의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이 왜 중요하냐면 이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중요한 건 이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이 명백하다는 얘기는 그 사회가 그만큼 자본주의 사회와 근접하게 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소유권. 이제까지 어떤 그 왕의 땅이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건 내 땅이야 라고 하면서 그 땅 속에 있는 어떤 개인, 그 개인의 어떤 그 권리,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자본주의와 상당히 유사한, 자본주의에 상당히 그 근접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계 발급은 역사 발전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학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식민지 근대화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대한제국 시기에도 이런 소유권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에 대한 반박이 바로 이 지계가 되는 겁니다. 지계.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의 입장에서 뭐냐면 여전히 미개한 사회야. 이 대한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미개한 사회를 어떤 소유권의 확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어줬던 어떤 그런 시대가 언제다? 그게 바로 식민지라, 일제강점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서. 자, 어쨌건 이 양전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 어떤 부서를 두냐면, 바로 양지아문을 둡니다. 양지아문을 설치합니다. 양지아문. 선생님. 이거 아문인데요? 분명히 앞에서 가보 1차 개혁에서 의정부 8아문이었고, 가보 2차 개혁에서는 내각 7부였잖아요. 그럼 이제 아문이 없어지는 건데, 왜 여기 다시 양지 아문이 등장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네, 양지 아문은 의정부 8아문 할 때 그 아문의 어떤 그 위상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양지 아문 같은 경우에는 탁지부. 탁지부의 어떤 그 영향 하에 있는 그런 새로 만든 부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양전 사업을 감독하고 지계 발급을 하기 위해서 만든 부서다. 그러니까 그 8아문에 있는 어떤 그런 정도의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곳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시기에 어떤 경제를 지금 총괄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이 탁지부입니다. 탁지부. 그렇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해서 지계를 발급했는데, 이 지계 발급이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이라는 측면은 맞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은 안 돼요. 전국은 아니고요.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다가 결국은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는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게 확산되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서 1910년대 그 토지조사 사업 있잖아요. 그 토지조사 사업에 의해서 이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이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업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자 주장하는 것처럼 그걸 그 일본이 해냈다라고 이제 활용하는 그런 내용의 근거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면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요번에 지계화급도 있고요. 그 다음이 상공업진흥도 있습니다. 네, 상공업의 진흥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학교 같은 거들 많이 세웁니다. 어떤 학교들을 많이 세우면 기술학교 있죠, 기술학교. 기술학교들을 많이 세워요. 예를 들면 철도라든지 또는 양잠 과 관련된 그런 기술학교들을 많이 세워서 상공업진흥에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회적인 면에서 이 대한제국이 선포가 되면서 뭔가 이 시대의 어떤 그 위대함, 황제의 나라의 또 위대함 이런 거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근대 문물들이 많이 도입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있다면 바로 전차 개통. 이 전차가 이때 개통되고요. 그 다음에 경인선. 경인선도 이때 개통이 됩니다. 모두 다 1899년도. 1899년도에 또 개통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요걸 제가 왜 적어드렸냐면, 이런 대한민국 국제가 지금 1899년도에 지금 반포가 되잖아요. 요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그럴 때 좀 참조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좀 적어 놓은 겁니다. 대한제국 때 보여줬던 여러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정치면에서는 지금 정치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 있죠? 이런 모습들은 말 그대로 구본입니다. 옛 것을 본받는 거죠. 황제, 왕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거죠.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제하고 이 사회 쪽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이거는 또 달라요. 이거는 신참. 이건 상당히 또 개혁적인 입장에서 단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정치면에서 어떤 보수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보이지만 경제 사회적인 면에서는 또 개혁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접근을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 대한제국 광무개혁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